안녕하십니까, 정상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그 지난 시간까지 제가 이제 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공을 좀 더 이제 레디컬하게 받아들인 대승불교 안에서 중관학파에 대한 말씀을 또 드렸고, 그 중관학파가 그 시작된 어떤 그 논서가 바로 부처님의 중도를 따르는 중론, 즉 용수보살님의 중론에 기반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관학파가 채택한 전략은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허위적인 기능을 깨트리는 게 중관학파의 주된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이제 그것을 일단 머리에 넣어 두시고, 제가 오늘은 바로 우리 불교사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선종 불교와 인도 불교가 격돌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티벳에서 중국에서 발전한 선종 불교와 인도 불교가 격돌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 진리에 다가가는 바른 길인가? 바로 논쟁을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말씀을 제가 오늘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은 혹시 그 리처드 기어라고 하는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제 또래만 하더라도 이분이 이제 49년생이신데 이분이 나온 영화는 몇 편씩 다 보셨을 거고 제 윗세대들도 다 보셨을 텐데 너무나 이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신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제가 금방 그 중국 불교와 인도 불교가 논쟁을 바로 티벳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티베트에서. 그래서 이 리차드 기어가 바로 그 유명한 티벳 불교도예요. 달라이라마의 제자고,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오실 텐데 2011년도에도 우리나라에 이 조계사에 방문해서 조계사를 이렇게 참배한 그런 또 그 보도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티벳 불교의 정체성은 또 이렇게 형성이 되었구나. 거기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최대 종단은 대한불교 조계종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것은 선종이에요. 선종.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종, 교종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이렇게 이제 기원 전후에 이렇게 전해지면서 여러 그 인도에서 들어온 경전에 대한 어떤 해석 또한 어떤 그 수행 방법에 따라서 경전의 말씀, 일단 이 경전의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이론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분석적으로 나간 쪽이 가르칠 교자에서 교종이 되는 거예요. 교종.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에서 그 이제 천태지대사에서 비롯된 천태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불교의 또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된 또 화엄경을 기반으로 하는 또 화엄종, 이런 종파들이 다 교종에 속해요. 교종. 쉽게 말해서 이론과 부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점차적으로 수행해 나간다. 이제 이런 특징을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찰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딱 여행 가기 좋은 이 날씨인데, 사찰에 여행을 가시면, 그 사찰 앞에, 큰 사찰 앞에 가게에서 이렇게 부처님 조각도 불상도 팔고 여러 이렇게 많이 팔잖아요. 거기 보면 꼭 그 달마대사 이렇게, 달마대사, 그것도 많이 팔잖아요. 그죠? 그 달마대사 수맥을 차단하고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이러던데, 바로 그 보리 달마대사 약 한 5세기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인도에서 이제 이 달마대사가 오셔가지고 중국에 또 전해준 또 어떤 그 불교 전통이 바로 선종입니다. 선종. 이제 달마라고 하는 것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인도말 진리를 뜻하는 다르마를 소리나는 대로 쓴 게 이제 달마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리달마대사. 그래서 이 달마대사의 바로 이제 아래 제2대 제자가 누구예요? 해가선사죠. 그죠? 해가선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달마 대사에게 이제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해가 대사가 가셔가지고 이 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 달마 대사께서 묵묵부답 면벽 수련만 이렇게 하시니까 이 해가 대사가 팔을 잘라서 던지면서 그 의지를 보여줬던 단비구법 뭐 이게 팔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법을 구한다 뭐 그런 설화도 이렇게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달마 대사께서 해가라는 법명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선종이라고 하는 줄기가 이렇게 간다 그러죠, 그죠?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금방 드린 교종과는 좀 다른, 좀 더 이렇게 이 체험적인 실천 쪽을 강조하는 게 선종이에요. 우리가 선, 명상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선, 명상은 교종이든 어디든 다 불교의 기본 다 해요. 다 하는데 이쪽을 좀 더 강조했다 해서 선종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뭐 일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선종 계통이 이제 그 보리달마, 초조 보리달마로 해서 2대 이제 해가 스님 쭉쭉쭉 내려와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육조 해능 스님이 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5조이신 홍인대사께서 방아 찍고 있는 육조 해능 스님께 선문답을 이래 하면서 육조 스님의 해능 대사의 이제 그릇을 법기를 알아보고 그에게 법을 전한다고 하는 뭐 이제 그 전법에 대한 그림도 그 봉은사 그 법학루에 이렇게 보면 그 옆에 그려져 있습니다. 봉은사 가실 때 한번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이 해능 스님은 한 7세기 정도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 한 350년간 중국 불교의 특징을 형성한 것이 바로 이 선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선종은 매우 중국적인 특징이 매우 강한 불교 전통이 바로 선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뭐 선교, 교선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뭐 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어떤 종파적인 걸로 선종 안에서도 또 이렇게 또 갈래가 있어요. 뭐 임재종도 있고 무슨 종도 있고 또 있는데 그런 계통은 선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화엄종, 뭐 천태종 이런 쪽은 또 이제 교종 쪽으로 이렇게 또 됩니다. 바로 이 육조 해능대사의 호가 바로 뭐예요? 조계죠, 조계.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은 바로 이 육조 해능대사에서도 많이 비롯됐다. 그리고 이렇게 선종은 많은 이런 이제 그 설화와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얽혀 있는데 그 얘기의 주인공들이 다 누구예요?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의 어떤 얘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이 선사들의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 선사들, 조사님들의 어떤 삶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경전처럼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공부하는 게 바로 이 선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달마 대사께서 해가 대사께 그렇다면 네 불편하다고 하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놓아 보아라 이랬을 때 이제 막 그 해가 스님께서 거기서 또 뭐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선종에서는 이 선종의 어떤 가르침이랄까 수행 방법을 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뭐예요? 교회 별전, 불립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뭐 이런 거예요. 즉 부처님의 진리는 교외 별전, 즉 이런 가르침과 다른 어떤 그 이론적인 것과 다른 곳에서 별전, 다르게 이렇게 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교외 별전. 이런 뭐 에피소드나 우리가 설화 우리 이 조사 스님들의 어떤 깨달음의 과정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예요?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불립문자. 글자로는 이게 부처님 진리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립문자. 그렇기 때문에 언어나 사상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제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직지인심 딱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직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바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이론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거는 진리를 갖다가 엉클어트릴 그게 있기 때문에 바로 마음을 봐서 견성성불 바로 내 안에 있는 부처의 불성을 보고 바로 이렇게 깨닫는다. 이것이 이제 선종을 대표하는
이런 문구들이 되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깊게 들어가면 뭐 또 선종에 대한 깊은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런 것들은 다 선종적인 히스토리인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디서 발견이 돼요? 그 내 앉은 자리에서 늘 내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체크하고 그 일상생활 하나하나에서 다 이 수행의 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여러분, 교회 별전이란 말도 있고, 뭐, 그 다음 여러분 또 이렇게 국사 시간에 교관 겸수,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이론 가르침과 관하는 것, 실천 수행을 겸수 함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 결국 교종의 존재를 전제한 얘기가 되겠죠. 이런 건 그죠? 즉 이 말은 교종과 선종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인도 불교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중국에서 전개가 됐는데 둘이 대립적인 그걸 많이 취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에서 이미 이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이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우리나라에도 이게 전해지면서 이게 대립이 상당히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태종 우리 고려시대 의천대사께서 중국에 이제 유학을 갔다 오셔가지고 천태종을 이제 우리나라에 또 이제 전하시면서도 이런 우리가 이제 교와 선을 함께 닦아야 된다 이런 걸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울 스님께서도 정해쌍수, 선정과 지혜 이 가르침을 함께 닦자 이제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게 그 교와 선을 갖다가 함께 이렇게 통합하려고 했던 어떤 움직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종이나 이런 여러 종파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선이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통폐합되다 보니까 선종의 이미지만 이제 많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난 시간까지 제가 중간학파의 전략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매트릭스 얘기하면서 what is real? 그 진짜라고 하는 게 뭐냐? 실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중간학파 이 공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우리의 언어로 구성된 세상이 실상을 파악을 못한다, 전달을 못해준다, 배달 사고가 일어난다 언어로 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허상이다. 이렇게 해서 언어가 가진 허상을 타파하는 것이 중간학파가 구상하는 논리의 어떤 기반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선종에서도 지금 뭐라 그래요? 부처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똥막대기니라. 전에도 여기 와본 적이 있던가? 아니요. 차나 한잔하고 가게. 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뭐 있다. 뭐 어떤 날은 또 가서 여쭤보면 없다.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논리로서 안 맞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다 뭐예요?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지금 언어로 표출하는 그 생각들이 다 실상을 대변한다, 못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이 중간학파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이러한 문제의식이 중국으로 와서 부처란 무엇입니까? 똥막대기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괜히 불교 공부한다고 해서 자기도 그 연원도 모르고 뜻도 모를 얘기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불교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 불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행 열심히 하신 대선사님들께서 이 지금 내 제자 지금 나한테 뭘 물어보는 저 사람의 지금 얘기가 자기가 언어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도 불교에서 있었던 중간학파, 즉 더 깊게 들어간다면 반야경의 공성이 바로 그런 걸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설명을 함께 해주면서 선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지.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렇게 보면 그 불교에 빠져 있다는 어떤 선배, 저는 그때 그냥 절에 가서 이렇게 그 종교인으로서 불자로서의 절에만 다녔지 불교 이론 저도 전혀 몰랐거든요. 그분한테 이렇게 뭐 물어보면 그 선배도 맨날 계량 한복 입고 이렇게 수염 기르고 아이 선배님 그 불교가 뭡니까 이러면 뭐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해요.
그때 이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저 멋있어 보이려고 우리가 불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다 깊은 그 역사적 맥락과 사상적 그 맥락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 못 알아듣는 얘기하고 선문답 한다고 해서 괜히 그런데 또 그 겉멋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중국에서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보리달마로부터 시작된 이런 선종적인 방법론인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뭐 이런 참고서도 좋고 저런 참고서도 좋은 거잖아요. 어느 하나가 뭐 반드시 진리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드릴 말씀 뭐냐면 인도나 또는 인도 불교의 방법을 받아들인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런 식의 문답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쪽에서는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러면은 그래,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6 감각기관이 대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여서 거기서부터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을 기반으로 타오르는 목마름과 같은 욕망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나쁜 생각으로 번지기 때문에 자, 너가 눈을 감고 그 느낌이 일어나는 것,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잘 관찰하면서 하나하나 그거를 갖다가 깨트려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또 수행을 가르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인도나 뭐 이런 데 이게 문헌을 인도나 티베트 불교의 문헌을 봤을 때 스승께 그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란 무엇입니까? 이랬을 때 허허 똥막대기니라 이런 표현법은 없습니다. 물론 뭐 그쪽에도 문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가 얼핏 비유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주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 티베트 불교 쪽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종의 선문답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중국의 이제 스님들께서도 다 이 오온이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욕계 세계의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그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런 건 다 공부를 하셨겠죠, 당연히. 근데 표현법,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조사 어록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얘기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어리석은 이들은 수레가 앞으로 나가지 않을 때 수레에다가 채찍질을 하는구나. 이런 걸로 돼 있는 건 중국식 선종에서 발전된 표현법이다. 제가 지금 몇 번째로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종에서는 결국 우리 언어가 어차피 실상을 반영 못하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 자체를 상식을 뒤집는 걸 가지고 이 제자를 갖다가 진리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뒤집고 비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래 얼핏 들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제는 뭐 개에게 불성이 있다 그랬다가 지금 물어보면 또 없다 그랬다가 뭐예요 이게? 어느 쪽을 택해도 그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이미 진리가 헝클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해석도 많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각자 해석을 해보십시오. 저도 뭐 그런 선사님들 조사 스님들의 어떤 높은 그거를 제가 알지는 못하니까. 자, 이런 것이 인도 불교 그리고 인도 불교를 받아들인 티베트 불교는 그것보다는 훨씬 논리적이고 좀 이론적 분석적으로 갑니다. 인도 티베트 불교는. 근데 특히 중국에도 여러 그 종파가 있다 그랬죠. 교종도 있고 선종도 있는데 특히 이 선종은 이런 분석적인 것하고는 좀 상당히 대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불교를 처음 받아들인 사람이 인도 불교적인 방법론을 배웠어요. 이론적으로 해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는. 그래서 오온이 뭐고 그 다음에 6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거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이론적인 걸 받아들였다 칩시다. 그런데 어제는 이제 그렇게 인도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불교를 배웠어. 근데 오늘은 갑자기 중국 스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스님
제가 이제 어제부터 불교를 좀 배워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려고 하는데 뭐 이래 어제 배운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그 스님이 뭐라 그러세요? 허허 차나 한잔 하고 가시게. 갑자기 어제 들었던 인도 불교적인 어떤 방법론하고 이 선종적인 방법론이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쪽이 진짜 부처님 말씀으로 가는 바른 수행법일까라는 의문이 들겠죠. 제가 지금 이건 하나의 비유를 든 거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종은 또 뭐라 그랬어요? 불립문자. 야 이론으로 그거 되지가 않아. 근데 인도 불교 이쪽은 경전 그다음에 논서 이런 걸 아주 착실히 공부해서 이래 올라가는 이런 걸 또 좋아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불립문자래. 교회 별전이래. 헷갈리겠죠. 이거 그러면 도대체 책을 보라는 겁니까? 보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 이미지에는 불교 이러면 다 그 뭐 경전에서 그 뭐 부처님 말씀 전해줄 수 없다 뭐 이런 이미지가 좀 많이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 불교사 안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티벳이 이 티벳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 바로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티벳이 인도 위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티벳 옆에는 중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티벳은 약 한 7, 8세기에 불교를 받아들이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나라보다도 몇 세기 늦게 받아들여요. 그럼 티벳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는 이미 중국에서 중국화된 불교, 즉 선종도 굉장히 이제 발전을 했을 때예요. 그 다음에 인도는 인도대로 또 엄청나게 또 불교의 본 저거니까 하면 불교가 발전한 지 100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인도 불교도 이게 지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고 중국 불교도 원래 중국하고도 이게 당나라하고 그때 뭐 수나라 당나라하고도 교류를 하니까 당연히 중국도 세계적인 문명이니까 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벳 불교도들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 야 이거 인도 불교적 방법이 맞는 거야. 중국 불교적 방법이 맞는 거야.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역사적인 일이에요. 역사적인 일. 그래서 티벳에 바로 삼예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절에서 바로 이 중국 불교의 선종을 대표하는 스님과 인도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이 오셔가지고 왕 앞에서 대론을 펼칩니다. 그것이 바로 티벳 불교의 정체성을 가르는 삼예사의 논쟁으로 아주 유명한 논쟁으로 이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논쟁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지금 불교의 전부라고 보고 있는 선종 불교라고 하는 것도 불교 안에서 여러 발전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략히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티벳의 어떤 티벳 불교사를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토번 왕국이라고 들어보셨죠? 토번 왕국. 티벳이 티벳. 그래서 이제 약 한 7세기경에 이제 손젠 간보라고 하는 이 티벳의 대왕이 여러 부족을 통일을 해서 이제 최초 통일 왕국인 이제 토번 왕국을 이제 세워요. 이제 힘이 점점 강해지니까 당나라의 이제 문성 공주와 그다음에 네팔계의 왕비를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당나라 즉 중국 쪽 황실의 공주와 네팔 즉 인도 쪽 문화가 강한 이 두 왕비를 맞이했다는 것. 즉 티벳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이제 지리적인 얘기도 말씀드린 대로 중국 문화와 인도 문화가 같이 티벳에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양 문명 사이에 중간에 있으니까 워낙 이제 양 문명이 또 워낙 거대한 또 고대 문명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 티벳이 본격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인 거는 이제 8세기경 이제 티송 대첸 왕 국왕 때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때는 티벳의 전통적인 이제 본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있었어요. 그 대신 이제 불교를 장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벳에서 불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활동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당시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학생 중에 한 분이셨던 샨타락시타라고 하는 이분을 모셔와요. 인도에서. 이 샨타락시타라고 하는 분이 이제 누구냐면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우리 이제 대승불교의
양대 학파가 중관학파와 유식학파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 샨타락시타는 바로 이 유식과 중관을 잘 이렇게 통합하시려고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당시 인도 최고의 학생이셨고 당시 인도 최대 규모의 사원인 나란다 사원의 최고 책임자셨어요. 이 샨타락시타 스님이. 그래서 이 샨타락시타 스님이 티벳으로 초청받아 오셔가지고 최초의 승단이 성립되게 될 때 바로 샨타락시타 스님이 큰 그걸 역할을 이제 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당시 인도 불교 최고의 학생이 티벳에 들어가셔서 티벳 최초의 어떤 그 불교 스승님이 되셨다. 그러면 티벳 불교에서는 인도 불교의 영향이 매우 컸음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바로 인도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을 이제 모시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스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인도 계통 불교의 영향력이 티벳에서는 이제 퇴색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돈황석굴 그러잖아요. 그죠? 둔황. 그래서 거기도 이제 티벳의 영향력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돈황 일대에서 당시 중국의 선불교 계통도 많이 이제 이 돈황 지역으로 많이 전해져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이때 바로 이 돈황 지역에 이제 마하연이라고 하는 선사가 바로 중국의 이제 선종의 스님이신데 이 스님이 바로 티벳으로 선종 불교를 전하시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티벳의 불교가 전해질 때는 뭐 우리나라 이제 신라 시대 스님들도 꽤 영향을 많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613년에서 696년 이제 원측 대사라는 분이 또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원측 대사님은 이제 서유기의 현장 스님하고 이제 동시대에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이 원측 스님이 이 유식학파의 소위 경전이 되는 이제 해신밀경에 대한 또 해설서 해신밀경소를 또 이렇게 지으세요. 그래서 원측 스님이 쓰신 뭐 당시엔 다 한문으로 썼겠지만 그것이 바로 티베트어로 번역이 됩니다. 원측 스님이 쓰신 게. 그래서 티베트인들이 유식 불교를 이해할 때 바로 이 원측 스님의 쓰신 책을 많이 이제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이 쓰신 것 중에 거의 최초로 해외로 이렇게 번역된 책은 원측 스님. 이 되시는 거예요. 7세기 분이신데 대단하시죠, 그죠? 당나라 유학 가셔가지고 거기서 인정을 받으신 분이신데. 자, 그럼 다시 이 샨타락시타 스님이 계실 때는 이제 티벳이 어쨌든 처음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분석적인 인도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가 이분이 돌아가실 때쯤 해서 또 이 돈황 지역에 또 중국 선종의 영향이 또 티벳으로 같이 이렇게 전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하연 선사는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선종에 대한 아주 계략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우리 자신이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본연적 우리 자성이 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에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이 부처의 어떤 그 성품만 딱 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나 분별작용이나 뭐 이런 거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거, 이런 거 깨달음으로 가는데 장애가 됩니다. 불사, 불관, 뭐 관찰 이런 분별작용을 다 멈춰야 깨달음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 이 마하연 선사의 주장인 거예요. 티벳에 전래돼가지고 인기를 많이 얻습니다. 여러분, 선종의 힘은 뭐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막 통일신라 때 막 인기 끌고 했는 게 특히 이제 지방 호족들이 선종을 많이 좋아했다 그러죠, 그죠? 왜냐하면 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론적이고 분석적이고 이런 막 권위가 있고 이런데 선종은 뭐예요? 그 앉은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자기 성품을 보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지방 호족, 즉 중앙에서 분리된 저 지방 호족도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샨타락시타 스님으로 대표되는 인도의 어떤 철학적, 교의적인 이런 불교하고 이 마하연 스님이 얘기하는 소위 무념무상 선정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좀 분석적인 이 불교가 티벳에서 드디어
서로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티베트인들은 어느 쪽 불교가 진짜 정법인가 하는 그 딜레마에 빠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쌈예사라고 하는 이 쌈예사의 그 절에서 인도 불교를 대표하는 바로 이 샨타락시타 스님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그 가장 뛰어난 제자 중에 한 분이 아주 유명한 까말라 실라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이 까말라 실라 스님을 인도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하연 스님이 또 이제 이 티벳으로 초청이 돼가지고 바로 왕 앞에서 어떤 불교가 맞는지 논쟁을 시킵니다. 쌈예 논쟁이라 그랬죠, 그죠? 마하연 스님은 야 선행으로 천상에 가든 악행으로 지옥에 가든 모든 것은 윤회일 뿐이다. 그것은 윤회의 고리를 못 벗은 것이고 이 불성을 깨닫는 데는 다 장애가 될 뿐이다. 따라서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이 무념무상으로서 불성 자체를 탁 우리가 이제 획득하면은 바로 깨닫는다. 도노 한 번에 탁 깨닫는다. 이걸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까말라 실라 스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그죠? 야, 그 분별 작용까지도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왜 여러분 그 사마타 비파사나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지관, 지 멈출지, 관찰하다. 그 사마타 우리가 호수의 파도를 일단 멈춘 다음에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관, 그죠? 그러면 무념무상이라고 해버리면 이 불교에서 이 소중한 방법론인 관찰작용까지 이게 전부 부정하는 거 아니냐. 불교 수행을 그야말로 선종은 파괴하는 게 아니냐. 까말라 실라는 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개는 지와 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느 한쪽을 뭐 이게 더 좋다, 나쁘다 이럴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교관 겸수다, 정예 쌍수다 이제 이런 게 다 그렇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찰 작용까지 다 버려라. 이러면 불교의 수행 체계를 오히려 너가 파괴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술이 취해서 기절한 사람은 모두 깨달은 사람이냐? 이렇게까지 이제 그 까말라 실라 스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실천 수행을 이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그 점수를 이제 인도 불교 쪽에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결국은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기록만 보고 이것이 그 당시의 논쟁이 다 그대로 뭐 기록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까말라 실라 즉 인도 스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 티벳에서는 중국 선종 불교가 아닌 인도 불교의 전통대로 불교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티벳 불교는 인도 불교를 정통으로 삼아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해인사 8만 대장경 그건 이제 한문 대장경이잖아요, 그죠? 중국으로 전해진 한문 대장경을 우리나라에서 한 번 더 다른 또 이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방대한 그 대장경을 가진 것이고 그 한문 대장경에 필적할 만한 양으로 또 우리가 지금도 부처님 말씀 전하는 게 바로 티벳 대장경이에요. 티벳 대장경. 왜냐? 인도에서는 불교가 사라졌기 때문에 인도의 대장경은 거의 대장경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이제 뒤에 만들어진 거지만 인도의 경전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문으로 번역돼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 해인사에서 보는 그 8만 대장경이나 아니면 티베더는 또 달라요. 티베더로 이렇게 번역된 게 티벳 대장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티벳은 바로 인도 불교를 정통으로 하면서 이 국가 지원을 통해 가지고 방대한 양의 티벳 대장경을 또 만듭니다.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형이 사라진 인도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티벳 불교를 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티벳이 바로 인도 불교의 정통을 기반으로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한문으로 된 대장경하고 티벳 대장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티벳인들은 인도의 어떤 이런 그 정통을 많이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번역도 보면 굉장히 인도말을 기계적으로 번역을 많이 해놔요. 거기에 비해서 이게 한문은 언어 체계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완전히 거의 뭐 의역을 이렇게 한문은 많이 하는데 또 하나는 티벳 불교는
인도 불교에서 매우 중요시 여겼던 논리학 있잖아요. 여러분 논리학도 인도에서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는 이 논리학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 논리학 계통의 불교 텍스트도 티베트 경전은 많이 번역을 해서 티베트 대장경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중국 쪽 대장경은 이 논리학 계통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는 한쪽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워낙 역사가 길고 세계 4대 종교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게 불교예요. 그리고 저 서남아시아를 빼고 모든 아시아로 전해져서 2500년간 각 지역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불교를 하나의 기준으로 요런 불교만 있었겠다. 요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팔만대장경하고 티베트 대장경 비교만 해봐도 서로 간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인도계 경전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불교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각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